네, 오늘은 좀 서프라이징하게 에이펙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급한 소식이 나와가지고 좀 급하게 동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을 고생하면서 이건 날강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만큼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던 관세 협상인데 결국은 실마리를 좀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세 협상 과연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럼 세부 내용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요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분석해서 좀 일본이랑 비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세 협상에 대한 그 숫자만 보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3,500억 달러인지 2천억 달러인지 뭐 일본은 얼마인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다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현대차도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떡상을 했고요. 핵심 내용을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됐고요. 일본은 5,500억 달러죠. 근데 이제 세부 내역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좀 이야기를 해보면 대미금융투자 3,500억 달러가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협력 요거 마이너스 하면은 1,500억 달러죠. 그러니까 2천억 달러에다가 조선업 1,500억 달러까지 해서 3,500억 달러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랑 유사한 구조인데,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환율과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를 생각해서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 28조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가 기껏해야 진짜 끌어서 쓸 수 있는 게 달러가 200억 달러가 맥스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요 200억 달러를 끌어 모은 것 같고요. 이거를 미국이 그토록 아주 크리티컬하게 원했던 것만큼 다른 거를 우리가 잘 받아내려고 이 협상을 굉장히 잘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 200억 달러 여기에 합의가 됐고요. 중요한 건 지금 뭐 국제 정세랑 미국 뉴스 뭐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몇백만 명이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도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을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지 몰라요. 내년 말에 또 중간선거가 1년 뒤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위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력 진압과 무력 충돌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돈을 덜 주고 현금을 덜 주면서 최대한 오래 버텨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부담도 덜하고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캡을 씌워가지고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200억 달러 한도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이 투자를 하기로 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붙여졌네요. 그리고 이 1,500억 달러가 이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술과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업 협력,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정하면은 우리가 불리하게 좀 끌려다닐 수 있는데, 요거는 한국 조선사, 한국 기업들이 좀 정할 수 있게 해서 이것도 훨씬 유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협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1,500억 달러가 또 현금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증 형식이 좀 들어가는데,
뭐냐면 1,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하면 굉장히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3자 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에 보증을 서서 그럼 너네가 일단 투자를 하고 이게 무언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보증 쓴 걸로 어쩔 수 없는 돈을 일부 보전하는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형식의 보증 형태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함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 요게 지금 걱정이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그동안 못 가는 거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게 확정적이 됐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지난 7월 말에 합의한 이후에 계속 15%였는데 25%로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이제 15%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했고요. 또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15%를 적용받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있었던 게 쟁점이 의약품이랑 반도체랑 그리고 농산물, 쇠고기 요 부분이었는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의약품, 목재 이런 거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영국의 의약품은 관세를 뭐 10%에 들여온다. 혹은 영국의 의약품은 5%의 관세를 들여온다. 라고 미국에 들여오는 의약품 중에 그 국가의 최소 관세, 가장 낮은 관세와 동일한 최혜국의 제일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와 동일한 그런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의약품들의 관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반도체가 걱정이었잖아요. 반도체.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트럼프가 반도체는 관세 100% 매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막 출렁출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숫자는 안 나왔어요. 아직 숫자는 안 나왔는데 대만이랑 비슷한 정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세가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도 자동차를 팔고 일본도 자동차를 팔고 뭐 유럽도 자동차를 팔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보다만 낮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쟤네보다만 낮으면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대국보다 특히나 이제 경쟁국의 경쟁사보다 관세가 막 10% 높다. 그러면은 10% 마진을 손해 보거나 아니면 10%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경쟁력이 확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가장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TSMC, 대만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니까 반도체는 아직 대만도 얼마 할지 안 정해졌지만 어쨌든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약속받았다. 요게 합의 내용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쌀이랑 쇠고기 분야에 추가 개방한다 안 한다. 이거는 또 이제 미국 놈들이 개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어가지고 여기에도 또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쌀이랑 쇠고기는 추가 개방을 안 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개방 안 한다. 이렇게 또 덧붙였네요. 그래서 요게 주된 내용이고요. 지금 핵심 내용을 들으셨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은가? 그래도 2천억 달러면은 너무 많은가? 이게 200억 달러 28조 원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생돈으로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100%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의견도 좀 갈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100% 정말 선방했다고 봅니다. 사실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옆집 돈도 뺏고 우리 돈도 뺏고 옆집 물건 뺏고 이러는데 뺏는 게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라면 옆집보다는 덜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줘야 될 거는 가장 우리가 받을 거는 받고 줄 수 있는 거는 저쪽이 원하는 건 그대로 주면서도 이왕 뺏기는 상황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가장 좋은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좀 그래도 해소돼서 타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외환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외환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1,430원, 1,440원, 뭐 1,450원 가네 마네 1,500원은 따놓은 당상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1420원대 초반으로 환율이 직 하락했습니다. 수직 하락. 이 뜻은 원래 2천억 달러 현금 투자가 많이 걱정했던 것이 외화가 갑자기 저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갈 여력이 있냐. 우리나라 진짜 IMF 오는 거다. 바로 어떻게 캐시를 저렇게 주냐. 이 걱정이 시장에 계속해서 상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연간 한도 캡을 씌우고 200억 달러에다가 이게 나중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1420원대로 바로 떨어졌다. 이 외환 시장은 주식 시장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조작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또 24시간 24/7 돌아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외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요것만 보면 이제 환율 때문에도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가는데 좀 발목이 잡힌다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4,100선 근처까지 지금 코스피가 왔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근데 요거 지금 환율 내려가니까 내일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매우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환율 안정화가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외환 시장을 보면은 요 협상이 그래도 전반적인 큰 거시적인 협상의 틀은 굉장히 잘 가져갔구나라고 외환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대차 보시면 됩니다. 관세에 가장 민감한 현대차가 오늘 정규장에서 3% 오르고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14%가 올라요. 14%. 요 현대차가 시총이 50조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14%가 올랐으면 5조 플러스가 오른 겁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5조 원 이상이 그냥 현대차가 떡상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외에도 뭐 SL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기업, 만도, 서현이화 뭐 이런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한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그런 뭐 기업들은 원래 걱정이 좀 덜 했겠지만 미국에 공장 있어봤자 사실 전체 매출로 치면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수출해야 되고 한국에 공장이 있고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오늘 요 발표가 나고 나서 장 마감 애프터마켓에서도 10%에서 15% 떡상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이런 시장의 솔직한 반응들을 보면 냉정하게 이 지금 협상이 다른 이 투자자 입장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큰 틀을 봤을 때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과연 잘한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했다고 요 정도면 만족해하고 박수 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투자하는 것들 내용을 보고 저기보다는 낫구나. 저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구나 라고 상대 평가를 해야 제대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본이 협상한 거를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얘네도 결국은 5,500억 달러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처음에는 뭔가 이거를 뒤집을 것처럼 막 하면서 총리 되기 전에는 막 그러더니만 지금은 완전 바짝 엎드려서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바로 5,500억 달러 하자 그러고 합의를 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썰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미국이랑 사인만 하고 쇼맨십만 보여주고 퍼포먼스로 하고 뒤에는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죠. 그 정부 고위 관계자, 당국 이해 관계자 아니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핵심 내용은 여기 밑에 적어놨고요. 뭘까요?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그리고 투자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도 미국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불공정성 논란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10년 캡을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억 불씩 10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빡세요. 트럼프가 지금 1년 차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남았을까? 3년 남았잖아요. 4년, 4년이니까.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임기 5년이고 단임제고 미국은 4년, 4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임기 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인 2029년 1월. 그러니까 사실은 2028년 말이에요. 2028년 말까지, 지금 2025년 말이니까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 만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투자 선정을 통지해요. 그러면 45일 내에 캐시를 쏴줘야 돼요. 달러로 표시된 사용 자금, 가능한 자금으로 계좌에 입금해야 된다.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임기 전에 트럼프가 어디에 투자한다라고 지정을 하면 6주 내에 캐시를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쏴야 돼요. 와, 일본이 이런 여력이 있습니까? 이거를 사인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일본이 뭐 강한 나라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최종 결정하도록 설정돼 있고 운영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다. 수익 분배의 경우 두 단계로 지급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한국은 지금 5대5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은 5대5예요. 그러니까 뭐 10억 달러 내면은 5대5로. 아까 여기 써놨나? 아, 여기 안 써놨네. 제가 한국은 이제 5대5로 하는 걸로 설정이 됐습니다. 원리금 상환,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5로 배분을 하고 20년 이내에 이게 좀 수익성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수익 배분 비율도 좀 조정이 가능한 옵션을 단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또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 돈은 넣기 싫은데, 미국 돈은 넣기 싫은데, 야, 여기 쓰레기 같은데 한번 여기 되나 보자 하고 막 돈을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거를 또 MOU에다가 명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9대1의 비율로 합의를 했어요. 뭐냐면 간주 분배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간주 분배금이 뭐냐면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분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분배금을 받지는 않는데 분배했다고 치고 요거를 회계상 그냥 처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모이면 돈이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간주 분배금에 기록한 걸 보고 너네 간주 분배금에 얼마 있구나. 그러면 요거는 지금 분배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정상해 주는 게 간주 분배금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5대5, 미국과 일본이 5대5로 분배를 하고 그 이상의 추가 현금에 대해서는 9대1로 미국이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추가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일본은 5대5 분배도 간주 분배금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요거를 분배금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까 저기 그 5대5로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들까지 단 거에 비하면 일본이 훨씬 불리하게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 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달러를 10년으로 하는 투자 제한도 있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운영하고 주도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도 미국이 주도한다. 그리고 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했을 때 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막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금 투자 거부 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투자 거부를 한다고 하면 미국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보증 금액으로 미국에 보전하도록 설정했다. 이거 완전 깡패 아닙니까? 아니 투자가 모르겠네요. 투자까지 해주는데 만약에 니네가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투자 안 하는 만큼의 손실액을 그냥 캐시로 내놔라? 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이거를 어떻게 사인을 하고 이면 합의가 없는데 이걸 진짜 사인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과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비교는 다 해드렸고요.
지금 되게 숫자적인 내용만 보셨잖아요. 숫자적인 내용.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잘 아셔야 될 게 요즘 뭐 국제 정세나 경제나 산업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시면 정말 바빠야 돼요. 왜냐? 이 산업만, 기술만, 기업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안에 엮여 있는 안보 논리, 국제 정세 논리, 그리고 어떤 국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안보에 대한 논리도 같이 가져가셔야 정확한 투자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관세 협상 가지고 온 거에 저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필요한 게 안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억 달러와 3,500억 달러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보 쪽에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뭐 2천억 달러 그냥 어떻게 줬어도 우리는 굉장히 큰 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이펙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협의 진척 지시해달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원전이 많잖아요. 고리 2호기, 뭐 1호기 등등 해가지고 원전이 많잖아요. 이 원전을 다 쓰고 나면은 이 연료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핵 폐기물. 그 핵 폐기물을 지금은 어쩌질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질 못하고 이거를 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집 있잖아요. 재활용 버리는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요런 가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날 내가 바빴어. 그러면 재활용을 못 버려서 집에 한 곳에 그냥 창고를 두고 재활용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기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재활용하는 그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 핵 폐기물 상황이 그래요. 근데 요 사용 후의 핵 연료 요거를 재처리해서 압축하고 농축하고 어떻게 처리하는데 협의해 달라. 미국한테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요걸 협의를 안 해주면 증서를 해가지고 요거를 쓰레기를 또 쌓아놓을 창고를 마련해서 거기 쌓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주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의 경제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 이거 안보예요. 일본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핵 국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본 옵션이라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요 핵 연료 재처리가 협의가 돼서 20%까지 핵 우라늄을 농축을 할 수가 있어요. 플루토늄, 우라늄 요거를 재처리해가지고 20%까지 농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농축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라늄이 20%까지 농축을 시킨다고 하면 실제로 핵무기를 요거에 탑재해가지고 만드는 데는 몇 개월이 안 걸린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잠재적 핵국가예요. 사실상 핵국가. 그러니까 핵은 없어. 근데 일본이 마음만 먹고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핵 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이미 벌써 이 원료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농축해가지고 80% 이상까지 농축을 시킨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핵무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요거를 용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일본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 일본 옵션이라 그래서 요 재처리 협의를 받아내서 실제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협의 요건 뭐냐면 사실상 핵무장을 하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건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NPT에 위반이 돼요. 핵 확산 전략 요거 그 협정 핵 확산이 안 되게 하는 협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 협정은 핵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NPT 협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는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엄청 많이 있었는데 미국이 지켜달라 그러고 핵도 포기하고 다 넘기고 했는데
이거 잘못되니까 전쟁이 나버리네 라는 거를 보고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사실상 지킬 거는 자주국방이구나. 미국은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미국이 만약에 불리해지거나 쇠퇴해지면 대한민국을 당연히 안 지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PT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뭐 이런 거를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요거를 협의해달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관세 협상 할 때부터 한 며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이 핵무장 하겠다,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바로 면전에서 요 얘기를 꺼낸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까지 받으면 2천억 불, 3천억 불? 이거는 어떤 돈이랑도 바꿀 수 없죠. 이 안보에서 최우선 중에 최우선이니까 대한민국의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중심에서 위상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전시작전권도 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결정을 미국이 하고 미국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런 우리가 종속적으로 좀 끌려다니는 관계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경제전 안보던 무언가 좀 의지를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위상이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직 뭐 받아낸 건 아니지만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협의와 진척은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핵 추진 잠수함.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핵 잠수함이랑 핵 추진 잠수함이랑 이게 다른 거예요. 핵 잠수함은 뭐냐면 잠수함 안에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 그래서 이 핵무기 SLBM이라고 하죠. 핵무기를 잠항한 다음에 전 세계 아무 데서나 핵을 날릴 수 있는 그게 또 핵잠수함입니다. 근데 요게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써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아온다는 건 이 연료 자체가 잠수함이 다니는 연료 자체가 디젤이 아니라 핵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를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를 협의한다. 명분은 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 잠수함이 지금 디젤 잠수함이어가지고 이 작전 반경이 몇 킬로 안 돼. 근데 핵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핵으로 연료가 되면 잠항해가지고 전 세계를 어디든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작전 반경과 전략 반경이 무궁무진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 전략 자산급 안보적으로 이 군사력급으로 월드 클래스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 중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온다고 하면 요거는 뭐 진보 보수 좌우 떠나서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근데 실제로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협의를 하고 있다.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해서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우리가 너네가 요구하는 대로 많이 올릴게.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논의를 해줘. 허락을 해줘. 요게 호주도 최근에 영국이랑 미국이랑 협의를 해서 오커스라 그래가지고 요 기술 이전, 핵 연료와 핵 기술, 요 잠수함 기술을 이제 이전 받는 걸로 또 합의를 하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왜 안 돼? 우리도 요거 해줘. 자주국방하고 니네가 중국 견제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충분히 할게. 라고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를 보시려면 지금 2천억 불, 우리가 연간 200억 불씩 내면서 총 3,500억 달러 조선업까지 우리가 협력을 해줘. 그럼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자주국방. 너네 못 믿겠어. 너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너네도 언제 골로 갈지 모르겠고 니네가 우리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요거까지 받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세 협상을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요 내용을 경제적으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상 한국이 핵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그지같이 땅 파먹고 살아도 핵무기 하나 때문에 저 위치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이랑 핵연료 제철을 받아온다? 일본이 경악하고 중국이 경악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협의해서 끝까지 받아내서 가져온다면 지금 관세 협상은 우리가 무조건 윈윈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게 잘 협상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핵잠수함 말씀을 드렸죠. 예, 핵잠수함이 지금 보면은 재래식 잠수함이 요거 노란색이고 핵잠수함이 빨간색이요. 러시아는 36기를 운용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게 몇 개입니까? 어이구 이거 가려졌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삽입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보면은 미국은 68기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영국은 11개, 프랑스 10개, 인도 하나, 중국 10개 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추진기관이 원자로고 그렇다 보니까 잠행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재래식 잠수함은 2, 3일에 한 번씩 잠수함이 매 돌아다니다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레이더에 잡히죠. 레이더에 잡히고 적한테 노출되죠. 근데 만약에 잠행기간이 무제한이면 그냥 이 핵잠수함을 타고 아무데나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근데 무서운 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뭐 핵잠수함을 여기 저기 유럽 근처로 갔어요. 여기서 미사일 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얘네가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핵잠수함 운용하는데 엄청 비쌉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한 대밖에 운용을 안 하죠.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운용해가지고 어느 곳이나 가서 전략 전술 액션을 펼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한국의 위상이 아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과도 맞아 떨어지는 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여력이 없어. 그럼 대한민국이 무언가를 해주면 완전 땡큐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요 핵잠수함 요거를 좀 갖도록 좀 협의를 해달라. 결단을 내려달라. 요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 협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을 같이 안보랑 엮어서 이런 것도 같이 챙겨 보셔야 실질적으로 잘했네 못했네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경제가 요즘에는 산업이자 안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 하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첨단 무기에도 들어가는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안보와도 관련이 있어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여긴 팔지 마, 저긴 팔지 마, 요 제품은 팔지 마, 저 제품은 팔지 마, 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 안보의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또 산업이잖아요. 여기에 연관된 2차, 3차, 4차 벤더들, 그리고 협력사들, 그리고 거기에 부품, 소재 부품, 장비 뭐 제공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반도체는 당연히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일자리, 그리고 반도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환율 치솟죠. 그리고 얘네가 세금 내는 것들, 관세 이런 것들 거시경제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뭐 광물, 원전 이런 것들을 하나만 그냥 딱 봐서는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요 어떤 요소를 볼 때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산업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거를 다방면적으로 다층적으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확실히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저녁 12시 반인데 내일 이제 개장을 하면 환율의 하락과 함께 코스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다시 올라가서 4,100을 넘어서 5,000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